자, 2장 정보 입력의 표시, 정보 입력 표시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각적 표시 장치. 그러니까 표시 장치에는 시각적 표시 장치가 있고 청각적 표시 장치가 있고 또 촉각적 표시 장치, 후각적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각적 표시 장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시각적 표시 장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각 과정이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각막. 각막이 뭐냐? 눈에서 빛이 처음으로 통과하는 곳. 처음으로 통과하는 곳.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요거 출제. 인간의 눈에서 빛이 처음으로 통과하는 곳으로 고른 것은 각막. 그다음에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홍채. 모양채,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킴으로써 원근 조절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모양체가 되고요. 수정체, 빛을 굴절시켜서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춰져야 그 물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하는 것이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망막, 시세포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상이 맺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상이 맺히는 기능은 이제 카메라로 말하면 어떤 필름 기능을 하는 것이 망막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빛 정보를 수행하여 두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맥랑박은 어둠 상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출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각막. 나머지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망막, 시세포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상이 맺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안구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망막이 되겠습니다.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건. 시식별은 그 눈이 그 물체를 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식별이죠. 영향을 주는 조건, 조도. 조도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광도, 조도, 그다음에 광속 발산도, 휘도까지 다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광도는 뭐냐? 빛광자. 빛이 진행 방향과 수직한 면을 통과하는 빛의 세기를 말하며 단위는 칸델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의 세기는 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광원의 밝기. 광원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구, 뭐 형광등,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구가 그 내고 있는 그 밝기가 광원이 되는 거예요. 빛의 세기. 단위는 칸델라를 사용합니다. 자, 조도.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 밝기 정도를 말한다. 어떤 밝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지금 전구에서 막 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광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면을 딱 이렇게 비추고 있다. 요 전체가 어둡고 그다음에 환하고 요걸 나타내는 것이 조도가 되는 거죠. 조도. 어떤 그 광원, 그 하나에서 나오는 그 밝기는 광도가 되는 것이고 어떤 그 면적에 비춰지는 밝기 정도는 이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 빛의 밀도는 곧 밝기 정도를 말하는 거죠. 어떤 물체나 표면에. 자, 조도에는 FC, 그다음에 럭스라는 단위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FC는 뭐냐? 푸트, 칸들. 그래서 FC가 돼요. FC의 뜻은 뭐냐? 1촉강에
점광원으로부터. 점광원은 요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촉광은 뭐냐면은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 촛불 하나의 정도의 밝기를 우리가 일촉광이라고 해요. 일촉광의 점광원으로부터 1푸트 떨어진 수직면에 비추는 빛의 밀도. 1푸트 떨어진 수직면에 비추는 빛의 밀도를 우리가 FC라고 해요. 그럼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런 거 단위가 되죠. 그래서 1푸트, 푸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 푸트는 뭐냐면은 1푸트는 12인치를 말이죠. 1인치는 우리가 2.54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2.54 하게 되면은 30.48cm가 될 거예요. 그래서 1푸트는 30.48cm 떨어진 수직면에 비추는 밀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푸트보다 피트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자, 푸트는 단수 1 단수일 때 이렇게 푸트로 하고요. 피트는 복수. 그러니까 2피트, 3피트, 4피트. 자, 2 이상은 피트, 3피트, 4피트 이렇게 되는 거죠. 1푸트 떨어진 수직면에 비추는 빛의 밀도다. 럭스는 뭐냐? 일촉광의 점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수직면에 비추는 빛의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또 사업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위는 럭스가 되는 거죠. 럭스. 거리가 증가할 때 조도는 다음과 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이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조도는 거리 자승분의 광도. 요 식. 아주 간단한 식인데 요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주 출제 비중이 높아요. 1차뿐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적중 문제 풀 때 이제 막 수치까지 있으면서 푸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풀기로 해요. 이걸 또 정확히 말하면은 조도는 광도에 비례하고, 그렇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 자승에 반비례한다. 가 되겠네요. 조도의 단위는 FC, 럭스,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가 돼요.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 막 빛이 돌아가고 반사가 되거나 또는 투가 되는 빛의 양을 광속 발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휘도 이게 눈부실 휘. 단위 면적당 광도의 투영 멸도. 단위 면적당 광도의 투영 멸도를 말하는데 요거는 또 쉽게 말하면 광원을 볼 때 눈부심 정도. 우리가 어떤 것은 막 그냥 눈이 부시는 막 그게 있고 또 눈이 부시지 않는 광원이 있잖아요. 전구. 좀 약한 것은 눈이 부시지 않는데 아주 환한 것은 막 눈이 부시잖아요. 그 눈이 부시는 정도를 휘도라고 해요. 그래서 휘도의 단위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L 이거를 우리가 램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L도 휘도의 단위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뭐냐? 푸트 램버트. 푸트. 아까 우리 FC 조도할 때 나왔었죠? 푸트 램버트를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미리 램버트. 그때 L은 램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트는 미터 자승문의 CD. 그러니까 니트 이꼬르 미터 자승문의 CD가 되고요. 그 다음에 SB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스틸브라고 하거든요. 스틸브는 미터 자승이 아니라 센치 자승문의 CD. 칸델라. 센치 자승문의 칸델라로 나타내는 것은 스틸브가 되는 것이고 미터 자승문의
칸델라는 니트가 되는 거예요. 출제. 자, 광원을 볼 때 눈부심 정도를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휘도. 그다음에 휘도의 단위로 틀리는 것은? 그래서 보기에가 요거 나오고 니트 나오고 럭스가 나온다. 그럼 럭스는 조도의 단위였잖아요. 그죠? 또는 뭐 각 단위로 틀리는 것은 뭐 광도는 뭐 CD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도는 뭐 럭스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뭐로 되어 있고 해서 단위가 틀려져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비. 뭐 이렇게 대비, 비교하는 거죠. 대비란 보통 표적의 반사율을 LT와 배경의 반사율을 LP의 차를 나타내는 척도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그래서 대비를 갖다 구하는 식은 LB분의 LB-LT 곱하기 100. 여기서 LB는 배경의 반사율, LT는 표적의 반사율이 된다. 그런 거. 배경, 그다음에 표적, 배경. 그러니까 배경의 반사율분의 배경의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의 반사율. 요거를 갖다가 그냥 거꾸로 그냥 표적의 반사율분의 표적 반사율 마이너스 배경. 뭐 이렇게 버리면은 아주 그 틀리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분의 배경 마이너스 표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갖다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1차가 아니라 2차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아주 뭐 복잡한 계산식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그런 계산식이죠. 이것도 적중 문제 풀 때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죠?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조도, 그다음에 이제 광도, 조도 다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광속 발산도, 휘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비 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 어느 범위 내에서 노출 시간이 클수록 식별력이 커진다. 노출 시간 오랫동안 보고 있을수록 식별력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시간 또는 뭐 노출 시간이죠, 정확히는. 그다음에 광속 발산비란 시 안에 있는 두 영역, 보통 주시 영역과 그 주변 그 주시하는 그 영역과 그 주변 영역. 광속 발산도의 비를 나타낸다. 즉 주어진 장소와 주위의 광속 발산도의 비이며 사무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의 추천 광속 발산비는 3대 1이다. 요거 또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주시 영역과 그 주변 영역의 그 비가 3대 1이 추천 광속 발산비라는 거예요. 이동. 표적 물체나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표적 물체나 관측자가 이동. 표적 물체나 관측자 이동도 시식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경우에는 시력의 역치가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시식별 능력을 중시력이라 한다. 역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 수치, 어떤 그 경계 수치, 우리가 역치라고 그래요. 역치가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시식별 능력을 중시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적 물체나 관측자 이동도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휴강. 아까 휘도도 있었지만 휴강. 눈부심은 눈이 적용된 휘도보다 훨씬 밝은 광원, 직사휴광 혹은 반사휴광이 시계내에 있음으로써 생기며 성가신 느낌과 그 휴광은 성가신 느낌과 불편감을 주고 가시도와 시성능을 아주 저하시키는 거죠. 휴광은. 빛의 배분, 작업하는 장소 주위의 일반 조명 수준도 적절하여야만 시성능이 향상된다. 작업하는 장소 그 주위에 있는 그런 그 일반 조명 수준도
적절할 때 그 시식별 능력, 시성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자, 시력 및 게슈탈트, 시력의 종류. 시력의 종류에는 최소 분간 시력, 최소 분리 시력이라고도 하고요. 최소 지각 시력, 최소 가시 시력, 최소 판별 시력, 또는 최소 분별 시력 이라고 하겠네요. 그다음에 최소 가독 시력 있어요. 이 네 가지 시력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력 척도는 최소 분간 시력이다. 최소 분간 시력은 뭐냐? 어떤 그 최소 공간, 이 공간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 분간 시력이에요. 그다음에 최소 지각 시력은 뭐냐? 어떤 그 배경으로부터 한 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배경으로부터 한 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 지각 시력. 최소 판별 시력은 뭔가 판별할 수 있는 시력이죠. 그래서 최소 판별 시력에는 네 가지가 있다. 입체 시력, 동시력, 배열 시력, 경사 시력. 입체 시력은 입체감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시력. 동시력은 움직이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배열 시력은 뭐가 좀 미세하게 치우쳐져 있다. 이건 좀 치우쳐져 있다. 그런 것을 판별하는 시력. 경사 시력은 경사면을 식별할 수 있는 시력. 그래서 배열 시력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로는 버니어 시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버니어 시력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최소 판별 시력에 해당되는 것은 입체 시력, 동시력, 배열 시력, 경사 시력이 있다. 그다음에 최소 가독 시력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시력이 되죠. 자, 출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자, 시력의 종류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력 척도는 무엇인가? 이걸 갖다 물어보는 문제. 자, 시력의 종류 중에서 최소 판별 시력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걸 갖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게슈탈트. 우리가 한번 나왔었죠? 안전관련으로도 있었었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을 게슈탈트라고 하는데,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성하다, 구성하다의 뜻을 가진 그 명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 심리에서 형태 식별의 논리적 배경을 정리하는 게슈탈트의 사법칙. 게는 접근성의 법칙이 있고, 유사성의 법칙이 있고, 연속성의 법칙이 있고, 배사성의 법칙이 있다. 이 네 법칙의 종류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시각적 표시장치에서 정량적 표시장치가 있고, 이제 정성적 표시장치가 있어요. 양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알아보는 장치죠. 정목 동침형이 있다. 영어로는 moving pointer type. 그러니까 포인터, 침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정목 동침형은 정목은 목이 눈목자죠, 눈목자. 눈금은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침이 움직인다는 거죠. 침이 움직이는 거. 이게 정목 동침형이에요. 또는 우리가 이제 정목 동침형이 아니라 이 정목은 생략해버리고 동침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죠. 아날로그. 형태는 뭐냐? 지침이 움직이고 눈금이 고정된 형태.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먼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침이 딱 고정돼 있고 눈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죠? 시계죠, 시계.
시계. 그다음에 어떤 그 고도계, 속도계, 그다음에 압력계, 이런 것들은 다 이 정목 동치명, 정목은 없애고 그냥 동치명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표시장치. 그래서 지침이 움직이고 눈금이 고정된 형태를 우리가 종목 동치명 그래요. 용도는 뭐냐? 원하는 값으로부터 대략적인 편차나 고도를 읽어 그 변화 방향과 비율, 변화 방향과 변화 속도 등을 알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동치명이다. 정목 동치명이 돼요. 또 수치가 자주 또는 계속 변하는 경우 이 동치명을 사용한다. 자, 출제. 요게 출제가 되죠. 어떤 원하는 값으로부터 대략적인 편차나 고도를 읽어 변화 방향과 변화 속도를 알고자 할 때 사용되는 시각적 표시 장치는 무엇인가? 동치명을 갖다가 골라주거나 정목 동치명을 골라주는 것. 또는 요 두 번째, 수치가 자주 또는 계속 변하는 경우 사용할 때 유의한 장치는 무엇이냐? 동치명이 되는 거죠. 동치명은 보다. 또 시계, 고도계, 속도계, 압력계. 자, 정침 동목형. 정침 동목형은 이제 아까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침이 고정되고 눈금이 움직이는 거죠. 눈금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것도 정침을 없애고 그냥 동목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눈금이 움직이고 지침이 고정된 상태다. 다음 볼까요? 이렇게 딱 지침이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눈금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죠? 체중계. 체중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용도는 뭐냐? 사용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커서 비교적 작은 눈금판에 모두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사용하지 않은 값의 범위가 커서 비교적 작은 눈금판에 모두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동목형이 되는 거죠. 이 동목형보다는 조금 전에 했었던 요 동치명 요걸 가지고 출제되는 비율이 아주 더 높아요. 자, 개수형, 디지털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요 정침 동목형은 무빙 스케일 타입, 스케일 어떤 그 눈금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동목형, 동치명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무빙 포인트 타입, 무빙 스케일 타입, 그다음에 디지털 타입 이렇게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타입은 디지털 방식이죠. 개수형이라고 합니다. 구분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고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형태. 요즘은 이제 아주 개수형이 디지털 방식이 더 많이 막 등장되고 있죠. 그래서 개수형은 어느 때 사용하느냐? 수치를 정확하게 읽어야 할 때 사용된다. 다음 걸 먼저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수치. 그러니까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게 뭐죠? 택시 요금, 우리가 요금 미터 그러잖아요. 택시 요금 미터. 또 전력계도 이렇게 수치가 정확히 나타나서 얼마? 또 수도 계량기, 그런 것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개수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치를 정확하게 읽어야 할 때 사용된다. 원형 표시 장치보다도 판독 시간이 짧고 판독 오차가 작을 때
개수형이 적합하다. 자, 개수형의 용도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해도 출제가 됩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읽어야 할 때 여기 하나 나오겠고, 자, 두 번째는 판독 시간이 짧은 것을 요구할 때 사용되겠죠. 또 세 번째는 판독 오차가 작은 것을 요구할 때 적합한 표시장치는 개수형이 되는 거죠. 정량적 표시장치 지침의 설계 원칙. 설계 원칙이에요. 우리가 했었던 정량적 표시장치는 다시 한번 동치명, 동목형, 개수형이었었잖아요. 요 설계 원칙은 1차 시험도 잘 나오지만 2차 시험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능한 뾰족한 지침을 사용한다. 이렇게 지침이 있으면 지침은 가능한 뾰족한 지침을 사용한다. 뾰족한 지침의 선각은 이게 선각이죠. 선각은 약 20도 정도로 사용한다. 20도 정도를 사용한다.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지침을 눈금면에 밀착시킨다. 하여튼 눈금이 있으면은 눈금면에 하여튼 그 지침을 밀착시킨다. 원형 눈금의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금의 중심까지 칠한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색깔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눈금은 아까 다 뭐 통치명 뭐 이런 거 다 원형 눈금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침이 있다고 치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고정되는 거잖아요. 색깔은 선단 요 끝에서 요 눈금의 중심 여기까지 이렇게 칠한다. 이 전체 다 칠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훨씬 이 판별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침의 끝은 눈금과 맞닿되, 여기 뭐 눈금이 있으면 이렇게 눈금과 맞닿되 작은 눈금과 겹치지 않게 한다. 눈금과는 맞닿되 일단 작은 눈금과는 겹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설계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요 내용 그 5가지가 있죠. 20도 정도 가능한 뾰족한 지침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차합색에서 눈금면에 밀착시킨다. 눈금의 지침의 색은 요 선단 끝에서 요 중심, 눈금의 중심까지 칠한다. 지침의 끝은 눈금과 맞닿되 작은 눈금과 겹치지 않게 한다. 자, 2차에도 가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1차 때 정확히 잘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성적 표시장치, 지금까지 오래 했었던 것은 정량적 표시장치였었고, 정성적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장치는 온도, 압력, 속도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이나 변화 추세, 비율 등을 알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색채 부호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계기판 표시 구간을 형상 부호화, 색채 부호가 부족할 때는 계기판 표시 구간을 형상 부호하여 나타낸다. 정성적 표시장치의 근본 자료는 정량적인 것이다. 정량적인 것. 이 정량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성적 표시장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 번째 내용을 잘 봐주시고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정성적 표시장치에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뭐 1번, 2번 나오고요. 3번 나오고 4번 정성적 표시장치의 근본 자료는 정성적인 것이다. 정량적인 것이다. 가 맞는 것이고 정성적인 것이다는 틀리는 말이 되겠어요. 정성적 표시장치도 아날로그죠. 사용하는 경우, 비행기 고도의 변화율을 알고자 할 때, 비행기 고도의 변화를 알고자 할 경우, 자동차 시속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수준, 그러면 그냥 시속 80km면 80km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경우 색이나 형상을 암호화하여 설계할 경우가 되겠네요.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또 이게 나올 수 있겠네요. 정성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2번, 3번 나오고 뭐 다른 게 하나 나오면은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태 표시기. 정량적 눈금 대신에 상태 표시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상태 표시기의 대표적인 것은 신호등. 우리가 뭐 녹색불, 그다음에 빨간불 또는 먼저 자동차 할 때는 그 노란불,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신호등이 상태 표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